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이름만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연도는 1981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법은 모두 1981년에 제정이 된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법제로 해서 장애인복지법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의 개념은 물론 장애인복지법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법과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통해서 정의를 할 적에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장애인 그러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줄 바꿔서 오랫동안 줄 바꿔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줄 바꿔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를 하되 이 장애의 유형을 15종으로 하되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거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제적으로서는 장애인의 등급을 6등급 범위 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유형으로 하되 6등급의 등급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개념은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모델에는 장애인 복지 모델을 보면 장애인 복지 모델에는 복지 모델도 있고 시민권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지 모델과 시민권 모델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복지 모델이라는 것은 개인 책임관입니다. 개인 책임관으로 장애를 손상의 개인적 손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복지 모델이고 시민권 모델은 개인적인 사회적 책임관입니다. 사회적 책임관으로 장애를 개인적 손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의 개념으로 장애를 보는 것은 시민권 모델이 되겠습니다. 복지 모델에서는 해결책은 복지 모델은 개별적 치료를 통해서 손상을 개별적 치료해야 된다고 보는 데 비해서 시민권 모델은 이것은 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 차별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복지 모델은 소위 전문가의 개입, 전문가 주도에 의해서 이 치료가 또는 손상에 대한 해결이 문제가 풀어진다고 보는 데 비해서 시민권 모델에서는 전문가가 개입하기보다는 사회 자체가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치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시민권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복지 모델은 장애인의 지위를 어느 식으로 보냐면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 대상이고 보호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설정한 데 비해서 시민권 모델에서는 분리 대상이 아니라 같이 가는 권리의 주체, 여기는 권리의 주체이면서 그야말로 우리와 같이 가던 소위 통합의 주체로서
얘를 써야 됐군요. 분리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주체로서, 통합 주체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존재 가치를 갖는다라고 장애인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장애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할 적에 장애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빈곤관으로 본다면 복지 모델은 개인적 빈곤관과 유사한 접근을 쓰는 것이고, 시민권 모델은 사회적 빈곤관과 유사한 접근을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재활 모델도 있고 자립생활 모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그 정도 보시고 장애의 유형을 보겠어요. 장애의 유형보다는 장애 분류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애 분류를 보면 처음으로 장애 분류가 국제화된 것은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임페어먼트 디서블리티스 핸디캡 1980년판입니다. 1980년에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국제 분류 임페어먼트 disabilities 다음에 핸디캡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손상, 초기에는 장애의 분류를 그냥 기능상실, 손상과 기능장애, 기능상실, 다음에 능력장애, 기능장애, 그리고 사회적 차별의 개념으로 이런 장애의 분류를 개인적 측면에서 개인을 키워드로 해서 장애,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되었다, 손상, 임페어먼트, 그로 인해서 보행 기능이나 보행 능력이 상실되었다, disabilities, 그로 인해서 취업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해서 핸디캡, 이렇게 개인 측면을, 개인의 초점을 두고 장애를 분류를 했습니다. 이랬던 것을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임페어먼트 디서블리티스 핸디캡 1997년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1980년에 나왔던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와는 달리 다소 긍정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페어먼트는 그대로 임페어먼트 손상, 1차적 장애지요. 그리고 디서블리티스라고는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의 문제는 액티비티, 활동으로. 그리고 핸디캡, 사유적 장애지요. 사유적 장애의 개념은 여기는 파티시페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참여라고 하면서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장애를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1997년판이었습니다. 바로 이 1997년에 만들어진 국제장애 분류를 5년간 시범 운행해 본 결과 이제는 개념을 국제장애분류라고 하지 않고 국제기능분류,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펑셔닝 2001년판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국제기능분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이 국제기능분류에서는 여기에서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장애를 분류하되 장애를 보다 긍정적인 기능의 개념으로,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아니라 기능의 분류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를 양극적,
양극 이론으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손상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냐. 환경이 초점이에요. 환경. 개인을 해서 여기는 보면 환경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해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활동이 자유로운 환경이냐, 아니면 활동에 제한을 받는 환경이냐. 또 그러면 참여가 자유로운 환경이냐, 참여에 제한을 받는 환경이냐, 참여에 제약을 받는 환경이냐. 이렇게 양극 이론으로 소위 긍정적 측면의 긍정적 측면의 여건이 조성되는 환경이냐, 아니면 제약된 환경이냐라는 가지고 환경에 초점을 두면서 정리를 했어요. 여기는 환경이라고 하지만 개인적 측면의 환경을 설명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개인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구인은 나죠. 그 개인이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그 개인이 손상된 채로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이냐, 그 개인이 활동이 자유로운 환경이냐, 아니면 그 개인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 환경이냐. 환경만을, 어쩌면 환경 하나만 가지고 장애를 분류하는 것처럼 환경 속에도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이런 개념이 2001년판 국제기능분류가 되겠어요. 그 때문에 이 국제기능분류, 실질적으로 오늘 사용된 것은 바로 이 국제기능분류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다 해서 ICF 2001년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기능분류라고 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 나와 있지요. 장애인 복지법. 자,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설명하되 15유형으로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15개의 유형으로 나누되 각각을 6등급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장애인 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분류, 유형 분류 그러면 1령에서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하되 15유형이 있습니다. 15유형. 장애인 분류에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15개의 유형을 나누되 정신적 장애인은 3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이렇게 정신적 장애인은 15유형의 장애 분류에서 3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급으로 온다면 6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이 3가지만은 1부터 6등급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부분 등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2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있다든지 1, 5, 6등급만 있다든지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는
6개의 등급이 다 있습니다. 1, 2, 3, 4, 5, 6급이 다 있다 해서 먼저 분류를 할 적에 교재 정리를 할 적에 왼쪽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다 있다. 이렇게 나머지는 부분적으로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학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학대를 보면 학대. 장애인 학대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는 자 거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보시면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학대를 이렇게 종류를 쭉 나열했습니다. 노인 학대를 보면 노인 학대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 그리고 언어적 폭력은 없고 성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 방임. 다 이렇게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기, 방임이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은 없죠. 장애인 학대에 있는 언어적 폭력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동학대는 주체도 있습니다만 주체를 빼더라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정신적 폭력, 그리고 없고 그리고 성적 폭력, 그리고 없고 그리고 가혹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 그리고 방임. 이렇게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은 장애인 학대가 되겠어요. 장애인 학대에는 여기를 보시면 장애인 학대에는 어른 것에도 없는 언어적 폭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어적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은 오직 장애인 학대만 있는 거예요. 신체적 폭력, 우리가 보면 신체적 폭력, 여기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유기,
방임. 자, 이것은 모든 학대에 다 있습니다. 아, 성적 폭력이 있군요. 성적 폭력. 여기 성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없는데 있군요.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장애인 학대와 노인 학대만 존재를 합니다.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그리고 아동 학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 이 6개가 되겠습니다.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은 모두에 존재하는 거예요. 언어적 폭력은 장애인 학대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자, 이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칸을 맞춰보시고,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인권 존중의 이념, 정상화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 평등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 전위격 존중의 이념 이런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느 책에서나 빠짐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보시면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 평등과 통합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완전한 사회참여 그러면 거기다가 정상화의 이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뭘 달성하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 사회통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음에 장애인의 권리가 나와 있군요.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를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 굳이 시험용으로 본다면 읽을 가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인간 가치를 본다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받으며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정책론에 접근해서 할 적에 급여의 종류를 가지고 설명했죠. 우리가 사회복지정책 분석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누가 관리 운영할 것인가를 따지되 그중에 무엇을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이냐에는 현물 급여도 있고 현금 급여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기회도 있고 권력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권력,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권리가 있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권력이라는 급여에는 바로 이 근거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나와 있네요. 거기 보면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어디에 보고한다? 이를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아니면 사업계획,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이나 또는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는데 다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우리가 앞에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어디다 둔다? 마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맡는다. 똑같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자, 여러분들도 보면 494페이지 보시면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494페이지 보시면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동의 권리 증진과 등등을 위하여 3번에 2번에 1번 두 제조 끝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2번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그렇다면은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과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 책임관. 그렇죠?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준다. 다음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봐주시고, 지방장애인 좋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장애인의 날이 나와 있네요. 장애인 날은 4월 20일로 합니다. 좋고, 다음에 실태조사는 거의 대부분의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입니다.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 봐주시고, 다음에 장애인 등록 좋습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번에 보시면 장애인정과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사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줍니다. 장애판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겁니다. 장애판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다 보시고, 다음에 장애인복지상담원, 아까 노인복지상담원 어디다 둔다고 그랬죠? 노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상담원 여기에는 시군구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자치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상담원도, 그리고 아동복지상담원도, 또 그런가 하면 장애인복지상담원도 시군구에 두고 있습니다. 시군구. 그래서 여러분들 504페이지에 오면 노인복지상담원 나와 있죠.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인복지상담원을 둡니다. 그에 비해서 아동복지상담원은 따로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아동위원이나 아동복지 공무원으로서 이게 지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4번, 5번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거기 보면 장애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이 나와 있고, 또 그러면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의 지급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장애수당을 보시면 장애수당은 대상자 선정 기준, 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전문가의 진단이 되겠지요.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은 자산조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녀 교육비라든지 장애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정보, 금융정보, 보험정보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동수당으로 돌아가겠지요. 18. 그래서 귀속적 욕구에서 연령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장애수당에는 그래서 미리 말하지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 이미 앞에서 배웠던 장애인연금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진단, 자산조사, 그리고 귀속적 욕구에서 인과학적 조건인 연령,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진단, 자산조사, 연령,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장애수당의 유의점은 주의사항, 유의점. 장애수당에서 거기 법조문을 보시면 국기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반드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굳이 책에 있는 데도 쓰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급여의 종류별로 오기 때문에 급여의 종류별. 여기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하기로 한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거든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반드시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반드시. 다른 급여는 아니지요. 그러나 거기 보면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에서 거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보면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그냥 오해 쓰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일정 연령이 지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장애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불가. 쓸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상 시험지에서 오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장애수당은 어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보호수당 다 좋습니다. 또 장애인연금 모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애의 정도와 누구든지 간에 누구의 경제적 수준, 자산조사와 그리고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중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중복급여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받는데 또 장애수당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불가가 되겠어요. 불가. 그래서 여기 장애수당을 가지고 한번 판서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수당도 마찬가지죠. 국가와 지단은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생활 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벌써 여기는 말하지 않아도 18세 아동은 18세 미만이니까 18세 미만이 18세가 넘었으면 장애수당으로 넘어가겠지. 다음에 국가와 지단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자녀 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산조사에 정의한. 그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거 있는 경우에 급여는 수당이나 자녀 교육비나 수당은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해야 되고 금융기관은 장애인복지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다른 통장에 입금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수급계좌로 입금되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네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재활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또 그런가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 그러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에는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장애인 거주시설,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에 비해서 장애인을 입원,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단이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가나 지단 외유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장애인 복지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할 말도 많고 다른 법률 많지만 이 정도에서 우리가 억지로지만 일독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마감직을 하고, 다음 시간에 영유아 보육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